고요했던 서준의 아파트. 하지만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사진 속 남자의 정체를 확인한 서준은 그날 밤 잠든 아내를 보며 조용한 복수를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차고에 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였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서준은 능숙하게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그의 결심처럼 단호하게 울렸다. 그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확인해보자. 모든 기록은 여기에 있을 테니. 그는 지난 한 달간의 주행 기록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도로와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이 반복되었다. 아내 혼자 운전하는 모습, 라디오 소리, 의미 없는 혼잣말.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초조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어쩌면 모든 게 자신의 과민한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고개를 들 무렵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2주 전 금요일, 아내가 갤러리 비상기획회의로 늦는다던 바로 그날이었다. 영상 파일이 아닌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왔다. 그러다 이내 너무나도 익숙한 아내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준 자신에게 보여주던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더 자유롭고 풀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지아 씨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벌써 이렇게 됐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관장님. 저 때문에 괜히 곤란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곤란. 지아 씨와 함께라면 어떤 곤란함도 감수할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스릴 있지 않나? 강태우 관장. 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남자의 목소리였다. 의심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곧장 잠든 아내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블랙박스가 이 정도라면 여긴 대체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내의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통화 기록과 갤러리는 텅 비어 있었다. 특히 카카오톡은 최근의 업무 관련 대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화방에서 나간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명백한 증거인멸의 시도였다. 절망감이 그를 덮치려는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지웠다고? 그렇다면 복구할 수도 있겠지. 서준은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삭제된 메시지 복구. 수많은 앱과 프로그램 정보가 화면을 채웠다. 그는 가장 평판이 좋은 유료 복구 프로그램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고 설치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목적의식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복구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작하고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감정은 사치다. 오직 증거만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복구 앱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서준은 밤새 화면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복구된 짧은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 내용은 서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복구된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어떤 긴 문장보다도 파괴적이었다. 우리만의 공간, 빨리 갖고 싶다. 서준의 머릿속에서 아내와의 모든 추억이 깨진 유리처럼 흩어졌다. 그들이 함께 꾸민 집, 함께 나눈 미래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위선을 완벽하게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실체가 필요했다. 그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평판이 가장 좋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자 김철민 탐정이었다. 박서준 선생님 맞으시죠? 앉으시죠. 이쪽 일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얼굴이 아주 평온하시네요. 평온해 보입니까? 보통 이런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그런데 박 선생님처럼 이렇게 냉정한 분은 드물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법정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그 모든 위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는 갤러리 관장 강태우, 그리고 아내분이신 최지아 큐레이터. 공인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요.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다. 서준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했고 아내에게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일상을 연기했다. 그리고 약속된 날 김철민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보고서 보냈습니다. 이메일 확인하시죠.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파일에는 1차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사진과 동선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특히 지난 수요일 아내가 늦은 전시 준비를 핑계로 외박했던 날의 기록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최지아와 강태우는 갤러리 근처가 아닌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때 다시 김철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셨습니까? 그 오피스텔 강태우 명의로 된 개인 작업실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아주 은밀하고 계획적입니다.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소송 증거로는 차고 넘칩니다. 서준은 전화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진 속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확대했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그 미소는 이제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이 차가운 경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2차 조사를 의뢰하죠. 두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 대화 내용, 주고받는 선물, 자금 흐름까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주십시오.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서준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거실의 대형 TV에 보고서 파일이 담긴 USB를 연결했다. 심판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탐정에게서 온 USB를 손에 쥔 서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진실이 그리고 파멸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준은 거실에 모든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서던 최지아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편의 실루엣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본능적인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직 안 잤어요? 왜 불도 안 켜고? 무슨 일 있어요? 박서준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버튼 하나를 눌렀다. 잠시 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평소라면 유명 작가의 미디어 아트가 흘러나왔을 그 화면에 낯선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사진 속의 최지아는 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저 남자 옆에서 당신은 참 행복해 보이는군. 서준은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이번에는 사진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화면 위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스피커를 통해 2주 전 금요일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던 그들의 대화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최지아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강태우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한강의 야경과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음성 녹음이 끝나자 거짓말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지아의 목소리였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그 이유가 궁금해. 내가 당신에게 부족했던 게 뭐였는지. 아니, 그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왜 그랬지? 당신은 항상 완벽했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세계. 그 안에서 난 숨이 막혔어. 그냥 그 사람 옆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정말이야. 살아있는 기분? 아, 그거 참 좋은 변명이군. 좋아. 이제 그 기분을 제대로 평생 느끼게 해주지.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유리 테이블 위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혼 소장, 그리고 상간남 강태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였다. 위자료 청구액은 3억.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이 집도 당연히 내 명의로 돌아올 거고. 그리고 강태우는 이 미술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지아씨. 최지아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엉켜 있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최지아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남았다. 심판의 밤은 그렇게 끝났고 법적 절차는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심판의 밤이 지나고 박서준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잘 설계된 건축 도면 같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오차 하나 없는 건축물처럼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진행되었다. 법적 절차는 일사천리로 시작됐다. 변호사는 준비된 모든 증거 자료, 즉 사진과 녹취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하여 상간남 강태우에게 소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준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의 심판과 사회적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갤러리 이사회와 주요 후원사 몇 군데에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강태우 관장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개인 작업실로 위장한 오피스텔의 임대료 등 갤러리 법인카드 유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었다. 제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출입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몇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이 제보는 즉시 미술계에 퍼져나갔다. 폐쇄적인 미술계의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번졌고 한 언론사가 이를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강태우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긴급 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다. 법의 심판은 그보다 조금 늦었지만 역시나 서준의 편이었다. 법원은 강태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명예, 그의 커리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 한편 최지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내민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서준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나던 날을 기억했다. 수십 개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캐리어 하나만을 들고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한때 서울 사교계의 빛나는 별이었던 그녀는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몇 달이 흘렀다. 서준은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다. 강태우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고 연이어 터진 투자,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의 아내 역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폐인처럼 지낸다고 했다. 최지아는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서울을 떠나 친정으로 내려가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살아있는 기분은 결국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만족하셨을까요? 하지만 서준에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박서준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배신이 남긴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매주 2번씩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무너진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만큼요. 서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냈고 몸에 근육이 붙자 헝클어졌던 생각들도 점차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대형 건축사무소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속 자를 건 정직한 공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건축 스튜디오를 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고성의 작은 땅을 샀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만을 위한 집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계는 화려함 대신 본질에 집중했다.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고 빛과 바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설계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다. 창가에 앉아 설계도를 내려다보던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복수심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다. 폐허 위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짓는 것. 그것이 나의 건축이고 나의 진짜 복수다. 그가 설계도를 내려다보는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그것은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 인해 무너졌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힘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박서준은 비로소 자신만의 고요한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폐허 위에 그리던 설계도는 1년 후 강원도 고성의 해변의 한 채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되었다. 불필요한 장식과 벽을 걷어낸 미니멀한 공간. 통유리창으로는 사계절의 바다가 그림처럼 들어왔고 집 안 곳곳에는 정직한 물성의 콘크리트와 따뜻한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른 아침, 서준은 이제 익숙해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향이 집안을 채우자 그는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분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단단한 자기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이라는 낯선 공간에 남기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다만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철저한 이성과 논리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폐허 위에서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나만의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걸요. 그들이 내 삶에 남긴 상처가 희미해질 만큼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밖의 드넓은 바다와 앞으로 채워나갈 자신의 새로운 공간에만 머물러 있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건축가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힘,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힘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의 설계도를 펼치십시오. 이제 당신의 집을 지을 시간입니다.